자, 안녕하세요. 이거 강의실이 바뀌어가지고 어색하네. 아, 뷰는 죽이네요. 제가 연구실이 저기 12층에 있는데 한강뷰예요. 평생 꿈에도 그리던 한강뷰를 여기서 맛볼 줄이야. 자, 7, 8월 달은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7월 달이죠. 7월 달이면 이상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론들이 한번 다 정리가 되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거 가지고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를 한번 쫙 해보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강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이론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되신 분은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좀 전체적으로 이론 정리가 좀 아직 미진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통해 이론 정리를 할 텐데,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다음에 답안을 다 숙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 제가 여기서 강의한 지가 올해 한 13년, 14년쯤 되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단 한 명도 제 수업을 듣고 100점을, 그러니까 80점을 맞은 분은 없어요. 단 한 분도 80점을 맞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 따르면 78점은 있습니다. 제가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2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총 TO가 18명일 때, 18명 TO였을 때, 그때 합격하신 선생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어떻게 내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할 수 있냐. 18명 뽑는데. 하고, 78점, 전공 80점 맞으면 어떻게 78점을 맞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점은 못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점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습니다만, 물론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겠지만, 자, 미진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요 기회를 통해서, 문제를 보시고,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확인하시고, 답안이나 관련 이론을 통해 이론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 실패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철학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과 전공 시험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처럼 제시문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카르트에 뭐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당 보통 보면은 B4 한 장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했냐면, 예를 들어 기말고사라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필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수업마다 참고 도서를 줍니다. 선생님들 수업은 그 참고 도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뽑아요. 데카르트에 뭐 써라, 칸트에 뭐 써라, 이렇게 쭉 주제를 제가 뽑아보고, 그 주제를 뽑은 다음에 그 관련된 답안을 B4지 한 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노량진을 언제 처음 왔는지 아세요? 이거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를 제가 처음 온 게 노량진의 수산시장 때문에 처음 왔는데, 그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장학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1, 2, 3, 4학년 통틀어서 전체 1등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지금은 장학금 제도가 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년에서 1등 하면 반밖에 안 줬어요. 전체에서 학점이 가장 높으면은 전액 장학금을 줬는데, 그때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쏜다고 여기 처음 왔어요, 그때. 그때 처음 왔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에 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올 만한 주제들,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답안, 그리고 답안은 함부로 만드는 건 아니죠. 관련되어 있는 이론서도 있을 것이고, 원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답안을 만들고 그 답안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왜?
그 주어져 있는 시간 내에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생각하고 쓰고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나온 문제 중에는 몇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준비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문제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만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분들한테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절대 당락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공자님의 인이 뭐냐. 이걸 못 쓰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칸트의 선의지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된 주제가 나왔는데 못 쓴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걸 못 쓰면 문제가 되는 거지 굉장히 예외적이다. 이게 어떻게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지? 라는 문제는 절대 당락을 결정하지 않아요. 왜? 다 틀리는데요. 뭐 몇몇 분만 이렇게 아마 그걸 쓸 수 있는 분은 계시겠죠. 계시지만 그 대부분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제가 만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원문 그리고 이론 다음에 답안을 이 기회에 한번 숙지를 다 하고 가시면은 좀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 한 9월인가 그때쯤이었나 어떤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상담은 잘 못합니다. 여기 학원에 선생님들 중에 상담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상담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왜 못하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밖에 뭐가 있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신 선생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정서적인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그런 말씀 하시던데, 9월 달쯤 돼서 오신 분이 계신데, 무슨 그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 하셨대요.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냥 솔직한 대답은 내년을 준비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좀 이렇게 급하시고 또 시험을 좀 준비를 남아있는 시간이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그냥 드렸던 말씀은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하고 답안을 외우시라. 만약에 시험을 만약 내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그래도 가장 최선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물론 최선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지, 전체적인 공부에서는 최선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 대표 원문, 다음에 답안은 다 숙지를 하시고 나머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빨리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11월 달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어쨌든 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는 반복이기 때문에 자, 그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8주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8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 과정입니다. 이론 전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8주에 못 끝납니다. 못 끝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10주씩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냐? 그것도 좀 힘든 게 이게 8월달, 7, 8월달 과정이잖아요. 근데 9월달 이렇게 넘어가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예상했던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형식은 금요일 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기본 지금까지 제가 이걸 진행해 보니까 보통 한 12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 8회차 정도인데 길게 가면 한 12회차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금요일은 아예 그냥 비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은 제 이론 수업 진행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부터 해서 동양, 정치, 응용 통일, 다음에 교과 교육론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문제는요, 이론서들 다음에 기출문제, 다음에 교과서 등을 좀 참조해서 제가 나름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리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좀 숙지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자, 우리 이거 다 풀어보고 오셨죠?
제가 매주 그 다음 주 진행할 문제들을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예습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체크하시고 풀 수 없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그 영역, 그 주제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문제를 보시고 이건 풀 수 있겠다.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한 10월 달쯤 되면 모르는 건 죄가 되지만 지금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니까 지금은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을병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누구죠? 프로타고라스죠. 자, 프로타고라스고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상대주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주장이죠. 상대주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주장입니다. 자, 을 볼게요. 도덕에 관한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더 참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른 의견보다 더 나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입니다. 자, 일단은 작성 방법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이 지닌 성격, 더 나은 의견이죠. 더 나은 의견. 자, 갑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라. 자, 을의 주장을 보면 더 참된 의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타고라스의 그러니까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위에 인간 만물 척도설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가진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내가 가진 의견은 나에게는 참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의견은 그에게는 참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의견들 사이에 보다 더 참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참된 인식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은 의견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 사이에 뭐가 더 나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죠? 실용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느 게 더 있냐 하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의 윤리설은 일단은 상대주의 윤리설이지만 또 하나 현대의 실용주의 윤리설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개인 혹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의견, 이게 더 나은 의견입니다. 의견들이 있을 경우에 그 의견이 현실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더 나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뭐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참된 의견은 아니에요. 참, 거짓을 분별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괄호안에 이연에 해당하는 병의 주장을 서술하라 봅시다. 병. 갑 선생님께서는 각자에게 여겨지는 그것이 여겨지는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참이라면 그분의 말씀처럼 만물의 척도가 꼭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이외에도 감각을 지닌 돼지나 올챙이와 같은 동물들도 만물의 척도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도라 그랬죠. 자, 하기 때문에 이때 존재와 비존재는 비존재를 결정하는 건 감각입니다. 인식은 오직 감각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한 인식은 전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의견들인데 이 의견들은 전부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감각에 주어지는 것들. 그러면은 굳이 인간만이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다 척도다라는 게 첫 번째 비판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비판은 그렇게 중요한 비판은 아니라 봐요. 물론 철학에서는 중요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도 이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소크라테스 비판이 나와 있는데 요건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 비판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덕의 교사로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게 정당할 정도로 자신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분의 인간 만물 척도설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윤리적 상대주의 혹은 윤리적 상대주의 인식론하고 프로타고라스의 태도가 상호 모순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라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척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도라 그랬죠? 자, 각자의 의견은 그 각자에게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김병찬의 의견은 김병찬에게 참이고,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의견 참이라는 거예요. A가,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사람이 A는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니은이라는 사람이 A는 베타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이것들 사이에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보편적 기준은 없어요. 지금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 주장은 기억에게는 참이에요. 요 주장은 니은에게는 참이에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참, 거짓을 분별하는 보편적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라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고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프로타고라스는 이제 그 사람들의 교사로서 자기를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라면 뭐예요? 학생보다 더 참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의견은 각자에게 참이면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프로타고라스 비판할 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이 사상가가 제시한 세 명제 괄원에 들어갈 이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다.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요 학자도 나와 있거든요. 상대주의 이야기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고르기아스인데요. 이건 그냥 3명제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르기아스의 3명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확률은. 이거 왜냐하면 이건 윤리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인식론과 관련된 3명제인데 자, 그 첫 번째 명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 하냐면은 그냥 맥락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고르기아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에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연 철학자들은 뭘 탐구했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가변적인 세상이 있는데 계속 생멸하는 가변적인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면서도 그 자체로는 영원 불변하는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세계의 원리를 탐구했어요. 세계의 원리를 탐구했고 자연 철학의 발전사가 있습니다. 자연 철학이 쭉 처음에는 진료적인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물, 불, 공기, 흙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가면은 정신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스 같은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고르기아스의 관점은 그렇게 소피스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감각 지각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존재자들을 이게 세계의 원리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피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감각에 주어지지 않는 건 우리 정신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에 주어지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 왜? 모든 인식은 감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있다 해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건 있다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관련 이론 요거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그 고르기아스는 3명제만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아까 죄송합니다. 프로타고라스 윤리학적 입장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자, 도덕은 상이하고 가변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주관적 신념에 기초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든지, 도덕이라는 말하는 여러 가지 도덕 원리라든지, 도덕 규범이라든지, 도덕 규칙, 원리는 빼야 되겠구나. 규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의 기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스토아 같은 자연법 사상가들한테는 도덕의 기초는 자연이에요, 자연이잖아요. 신명론자들한테 도덕의 기초는 신입니다. 칸트 같으면은 뭐 이성으로부터 산출되는 거니까. 그런데 프로타고라스 같은 그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도덕의 기초는 요겁니다, 요거. 개인 및 그 사회의 주관적인 신념이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이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그리고 가변적이에요. 영구불변하는 도덕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도덕 존재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도덕 존재할 수 없어. 자, 보편적인 도덕 체계와 보편 타당한 기준 존재하잖아요. 자, 요거는 설명을 드렸죠. 왜 프로타고라스의 윤리학적 입장이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기준이 뭐라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이거 사회적 상대주의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타고라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도덕과 관련해선. 한 사회의 규범이 있잖아요. 그 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까 각 개인이 가진 의견은 그 개인에게 참이라 그랬죠. 요게 도덕의 영역으로 확장되면 어떤 그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 있잖아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는 그 사회에서는 참인 거야. 그리고 다른 사회도 어떤 상이한 형태의 도덕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면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를 다른 사회에다가 강요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관용이라든지 다원성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도덕 체계는 우리 사회에서는 타당한 거야.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대주의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르기아스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삼병제 외우시고.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을병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입니다. 을병의 주장에 대한 갑의 비판을 각각 서술하라. 갑 누구든가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제가 여기는 뭐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께서 젊은이든 나이든 분들이든 간에 자신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혼에 대하여 마음 쓰는 것에 앞서 또는 그만큼 열성으로 몸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한 내용입니다. 재물로 해서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생기는 게 아니야. 사람이 훌륭해지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때문에 훌륭해지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으로 해서 재물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사로나 공으로나 그렇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들로 되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좋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소크라테스의 주장이거든요.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소피스트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피스트들도 그 수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 소피스트들이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프로타고라스 소개되고 있고 고르기아스가 소개되어 있고 다음에 트라시마코스, 다음에 칼리클레스 요 4명의 그 소피스트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4명 같은 경우에 고르기아스에 대한 비판은 뭐 없는데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비판도 소크라테스가 했고 다음에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비판도 했고 칼리클레스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한번 이거는 이제 그 소피스트 비판이거든요. 자, 보도록 합시다. 통치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을 제정한 뒤 이것이 통치자에게도 옳은 것이라고 하며 피통치자에게도 옳은 것이라고 하며 이를 어긴 자를 범죄자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예, 이게 국가편 1권에 나와 있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입니다. 정의란 뭐냐라고 하니까 트라시마코스가 강자의 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 저스티스 있잖아요. 이게 히라버 지금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원래 히라버 어원이 있어요. 이 히라버 어원의 이 저스티스는 뭐냐면은 법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히라버 어원이 있습니다. 그 히라버 어원이 있는데 그 옛날 고대 히랍 사람들이 저스티스 히라버 있거든요. 헬라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법의 명령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 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 다루면서 가장 일반적 의미의 그 정의란 법을 지키는 게 정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해놓고 시작해요. 원래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법은 정의의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라시마코스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법이 그럼 어떻게 제정되냐 보라는 거예요. 민주정의 법하고 참주정의 법과 과두정의 법이 달라. 이게 왜 달라지냐? 민주정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데모들 아닙니까? 다수의 우리 지금 시민 이렇게 칩시다. 과두정에서는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귀족들 아닙니까? 부자들 아니면 참주정에서 1인 참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법을 제정한다는 거야. 그럼 법을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하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정의로 선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의 법과 참주정의 법과 과두정의 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르고 얘네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정의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정의는 결국 강자가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래, 강자의 편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것에 대한 우리 소크라테스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유비추리를 하거든요. 의술과 같은 기술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듯이 자, 통치의 기술은 통치자가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올바른 통치자는 자신이 아닌 피통치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 아니다.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유비추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의사가 의사인 이유는 의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통치자가 통치자일 수 있는 이유는 통치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술에. 자,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의 적용 대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의술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 의술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한테 불신이 많은 의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적어도 원칙적으로 보면 의술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는 그 기술의 적용 대상이에요. 환자. 그러면 통치술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는 통치자가 아니라 피통치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피통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가편 저번에 기출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 국가의 통치자는 재산을 가지면 안 돼. 왜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정치사회사상 파트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플라톤의 이상 국가예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술이 있잖아요. 그 통치술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어야 돼요. 피통치자. 자,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병. 자신의 욕구가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놓아두고, 자, 욕구를 계속 키워라. 계속 키워라. 놓아두고 욕구가 최대로 켜졌을 때 용기와 슬기로 이것을 숨기며, 자, 무슨 말이면 용기와 슬기를 보통 우리는 덕이라고 부르죠. 얘가 지금 요 주장을 하는 칼리클레스인데요. 칼리클레스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덕은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욕구가 충족되면 뭐가 나옵니까? 쾌락. 아주 전형적인 감각적 쾌락주의자입니다. 자, 매번 욕구가 원하는 것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행복하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삶이 행복한 삶. 전형적인 쾌락주의자인데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감각적 쾌락주의자입니다. 감각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칼리클레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칼리클레스가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수준 물고 나온 애예요.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야. 그 물려받았어요, 상속. 물려받았는데 이 인간 그렇게 살았어, 실제. 이렇게 살았어요. 욕구를 시키고 그걸 매번 충족시키려고 그게 행복해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말년이 어떻게 됐냐? 비참해요. 재산 다 날리고 쫄딱 거지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날려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망해버렸는데 칼리클레스가. 자, 요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비판한 게 있습니다. 이 감각적 쾌락주의에 대한 일종의 비판인데, 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여러분들 감각적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육체적이고, 그러니까 순간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그 쾌락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활동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쾌락주의 역설이라는 문제 생기죠. 결론적으로 뭐가 고통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걸 보통 밑 빠진 항아리 비유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이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여기다가 계속 물을 넣으면 이게 찹니까? 다 새나갈 거 아니에요. 욕구는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욕구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따르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지. 자, 보시면 매 순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새는 항아리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되는데, 예, 물을 담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붓는 사람과 같다.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니고 노고와 고통의 삶일 뿐이. 따라서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욕구를 끊임없이 정대시키고 그걸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건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준다. 자, 요게 칼리클레스에 대한 소크라테스 비판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윤리적 상대주의 관련된 문제인데, 작년 맞죠? 윤리적 상대주의 기입형 비슷하게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올해 또 윤리적 상대주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매년 나오는 그런 영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윤리 이론 구분에 관한 글입니다. 밑줄 친 주장에 대한 반론을 두 개념 파생규범과 근본규범을 사용해서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는 그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 보니까 우리 학과, 그러니까 윤리교육학과에서 상대주의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이 상대주의의 문제점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윤리가 존재하고, 이런 윤리는 모두에게 타당하다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보통 보면 보편주의, 윤리적 보편주의 이렇게 부르죠. 이는 윤리 판단이 주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객관주의와 구분되며 윤리적 보편주의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따르면 윤리적 가치는 매우 다양하여서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대주의자들이죠. 예를 들어 그들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칼라티아이족, 요거 우리 교과서 어떤 교과서에 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이야기를 할 때. 자, 의 장례 풍습과 부모를 화장하는 헬라스 사람의 장례 풍습이 서로 다른 것에서 드러나는 도덕 규범의 다양성은 윤리적 보편주의를 거부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 주장 있잖아요. 밑줄 친 주장. 상대주의자들의 주장. 자, 요 주장의 문제점을 쓰는데 조건을 줬습니다. 파생규범하고 근본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써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칼라티아이족과 헬라스 사람의 장례 풍습과 관련된 파생규범, 요걸 어떤 교과서에는 표면적 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 규범. 자, 상이하지만 두 민족 모두 조상과 부모를 존경하고 기리고자 하는 근본 규범, 어떤 교과서에는 보편적 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 자, 공유한다. 무슨 말이죠? 원래 이 사례 전체를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신의 속국처럼 된 요 민족의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 다른 걸 보고 기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대표자 2명을 불러요. 불려가지고 놀려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보고는, 야, 이제부터 니네들 부모님 장사 지낼 때, 화장해.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한테, 헬라스 사람들한테는, 야, 지금부터 부모님 장사 지낼 때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요. 하니까 여기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헬라스 사람들도 제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파생 규범은 달라요. 한쪽에는 먹고 한쪽에는 화장을 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전부 부모님을 기리고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규범에서 나온 겁니다. 근본 규범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그 어떤 민족이라는 어떤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규범이 적용되어서 나오는 규범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상황을 반영해야 되니까. 상황을 반영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기동력을,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잃어버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가잖아요. 3일치인가 식량을 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 당시 유목민들이잖아요.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가족 전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분을 계속 데리고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쟁 때 포로 못 끌고 다니잖아요. 포로는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투하는데 동료가 포로가 생겼는데 그동이 안 돼. 그러면은 기동이 굉장히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대 전체가 위험해져요. 어떨 때는 버리고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전쟁할 때 그 발목지뢰 같은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목지뢰는 살상용이 아니에요. 발목만 끊어요. 근데 그게 더 큰 타격이에요. 왜? 부상자들을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진다. 어쨌든 몽골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 사랑이라는 관점은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근본 규범과 파생 규범인데 상대주의자들은 뭐만 봤다는 이야기예요? 요 파생 규범의 다름만 보고 도덕은 상대적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그래서 따라서 장래 풍속과 관련된 파생 규범의 다양성에 근거해 윤리적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것, 요거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윤리적 상대주의 장점은 아까는 관용이라든지 다원성을 인정한다든지, 다음에 그 윤리적 절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제 관련 이론 보시면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문제는 파생규범과 근본규범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비판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 2가지, 3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 예만 들자면 이런 것들. 윤리적 상대주의는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마 예전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 예전 서술형 문제인데, 윤리적 상대주의 주고 어떤 애가 이거는 자기 모순이야 이런 제시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왠지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개 써라 3개 써라 그러면 답안지가 복잡해지잖아요. 채점하기도 힘들고. 아마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출제를 할 거예요. 이거 왜 자기 모순이죠? 여러분 아까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이 있다 그랬죠. 너의 의견은 너에게 참이고 나의 의견은 나의 참이야. 그런데 너가 보편주의자야. 그러면은 상대주의 내 입장에서는 보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도 참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상대주의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나온다라면 문제점 중심으로 여러분들 숙제를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 주제를 바꿔서 소크라테스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중핵적 이론이 뭡니까? 핵심적인 윤리적 입장, 중심이 되는 윤리적 입장. 예, 소크라테스의 중심이 되는 윤리적 입장은 지득일치입니다. 지득일치. 모든 이론은 여기서 파생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모든 이론은 이 입장으로부터 파생되어 나갑니다. 자, 1번 문제. 가는 서양 고전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봅시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함과 무지로 말미암아서인가요? 하니까 을이 그건 그렇소. 비겁한 자들인 걸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서워할 것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물론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자, 비겁은 악덕인데, 자, 비겁이라는 악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알미 없는 사람이다. 이게 비겁이다.
그러면 용기는 뭘까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알을 가진 게 용기예요. 알을 가진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기억이 용기이고 이는 이것들에 대한 무지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용기는 덕이에요. 어떻게 정의되죠, 용기가? 용기는 두려워할 것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암. 비겁은 악덕이거든요. 이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무지. 그러면 용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전부 알민 거야, 그 본질이. 하기 때문에 덕은 지식인 거지. 자, 괄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봅시다. 예,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무서워할 것과 혹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혜 혹은 지식. 소크라테스는 소피아하고 에피스테메를 막 혼용해 쓰기 때문에 지혜라고 해도 되고 지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지식.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방법을 한번 볼게요. 나의 물음에 대한 갑의 주장을 죄송합니다. 근거를 포함하여 서술하라. 나 봅시다. 다음 두 경우 중 어떤 것이 옳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여러 덕들 중 일부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 덕들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면 다른 모든 덕들도 반드시 지니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김병찬하고 홍길동이 있는데 물음이 이거예요. 김병찬을 딱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무슨 덕을 가지고 있지? 뭐 대충 뭐 합시다. 대충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뭐 절제의 덕이 보여. 그런데 용기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길동은 또 용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의롭잖아요. 이 친구.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자, 용기 있는데 뭐 절제는 없어 보여. 자, 어떤 사람은 어떤 덕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의 덕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모든 덕을 다 가진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공부를 하셨어요. 답은 뭐예요? 두 번째 겁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절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모든 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중요한 건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가 중요하죠. 왜 그렇죠?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이 뭐? 지식이기 때문에. 자, 모든 덕들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이때 지식은 물론 뭐 그 자연과학적 지식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지식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자, 이처럼 모든 덕들은 지식의 개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 덕들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면 그는 다른 모든 덕들도 반드시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걸 보통 덕의 단일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대화편에서 주장하는 덕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는 좀 이상하잖아. 수많은 성격이 그러니까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덕들이 있는데 왜 덕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덕의 본질이 뭐라고?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전부 지식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라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알미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알을 소유한 자는 모든 덕을 소유하는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지덕일치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의 주장들이 이런 여러 대화편들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리 정연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맨혼편입니다. 맨혼편의 논리를 좀 보면 자, 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죠. 이 전제는 받아들일 만하죠. 그리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달리 말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걔가 유익한. 예를 들어 돈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 이게 우리를 해칠 때도 있잖아.
높은 지능을 가진 놈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잘못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 인도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또 지혜, 지식, 참으로 인간에게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알미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참을성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도 참을성이 많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아야 돼. 감정을 자제하고 참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우리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혜에 의해 인도되면, 예를 들어 참을성이다. 지혜에 의해 얘가 인도되면 어떤 거? 절제가 돼요. 자, 모든 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지혜에 의해 인도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덕은 정신적인 것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 이런 점에서 모든 개별적 덕의 덕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된 것. 자, 그러므로 지식은 덕의 필수 조건이며 그러한 한에서 덕은 지식의 일종이다. 자, 요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입니다. 달리 말해 지식은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이고 따라서 개별적 덕은 모두 지식에 속한다. 만약에 이걸 집합관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식이 있고 여기에 개별적 덕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집합의 이름은 그 원소들의 본질이잖아요. 집합의 이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본질이니까 모든 개별적 덕들의 본질은 지식이다. 자, 소크라테스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요 주장으로부터 덕의 단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다시 설명 제가 드릴 필요 없겠죠. 왜 소크라테스가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진짜 덕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용기와 절제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공통 본질은 뭐죠? 지식이라는 점에서 하나다. 자, 요게 덕의 단일성 주장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자, 이 지덕일치설로부터 또 나오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또 있죠. 지행일치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그것을 활용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봅시다. 갑 볼게요. 자,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요건 소크라테스의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어떤 전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왜? 우리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음을 추구하고 나쁨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기억에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니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뭘까요? 자, 요 문장은 원래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때 원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욕망이라든지 감정에 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자제력 없음 현상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성은요 지금 공부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야. 하고 있는데 반대 감정이 들죠. 예를 들어 놀고 싶은 욕망이 들잖아요. 그 욕망에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선 그 욕망에 지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자제력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욕망에 지는 이유는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에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인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에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식입니다. 자제력 없음, 그런 현상 없다. 우리가 욕망에 지는 건 자제력 없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참으로 인간으로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진정한 알을 가지고 있다라면
있다라면 절대로 그게 반대되는 감정에 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무지고 니은은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성 방법 한번 봅시다. 선행과 악행의 동기에 관한 갑의 주장을 써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선한 행동의 동기, 선에 대한 참된 알미고, 악행의 동기, 선에 대한 알미의 결여 혹은 무지가 되겠죠. 아주 전형적인 주주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의 동기는 선에 대한 지식, 지혜 혹은 지식이고, 악행의 동기는 선에 대한 지혜의 결여, 즉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을의 주장에 대한 갑의 반론을 서술하라. 을 볼게요. 알을 소유하고 있지만 잠자고 있을 때에는 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람이 탁월성을 지녔다고 해서 언제나 탁월성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인데, 자, 요 주장에 대한 갑의 반론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지행일치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답안을 한번 보세요. 자, 본성적으로 오직 선만을 욕구하는 인간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의욕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악행은 비의도적 행위입니다. 악행은 비의도적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악행을 하는 사람은 요 악을 행위의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이 악을 행위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악을 좋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은요, 악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고 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 판단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악행의 직접적 원인은 뭐겠어요? 선에 대한 무지인 거지, 이게. 선에 대한 무지. 자, 따라서 지혜, 즉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것에 따라 실천하게 됩니다. 덕의 본질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죠. 그러므로 덕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지식을 소유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식을 소유하면 그것도 참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지행일치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지식을 소유했는데 그것에 반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관련 이론의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